안녕하세요. 하늘의 역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일을 벗는 거대한 우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여기까지는 다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동양 나름대로, 서양에서는 서양 나름대로 천문학이 발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성이라고 하면은 서양에서는 이제 영어로 머큐리라고 하는데 수성하고 머큐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금성도 우리는 금성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비너스라고 했던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토성까지 오행성을 가지고 우주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근세에 들면서 허셸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천체망원경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 보시는 망원경과 이제 같은 모양인데요.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이 지름이 50cm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썼던 뭐 조그만 망원경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천체망원경다운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셸이라는 사람은 그 천문학을 완전히 근대 천문학으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천체망원경이 서양에서 먼저 나오는 바람에 우리 동양 천문학이 이제는 뒤지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생물학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미경이 서양에서 먼저 나오는 바람에 동양의 또 생물학들이 좀 뒤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셜이 저 거대한 망원경을 가지고 천왕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천왕성을 발견해서 이름을 유레누스라고 짓습니다. 우리가 외래어로 적을 때는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레누스가 이제 누구냐면은 제우스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땅의 여신 이제 가이아와 신들의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표적인 그 신인데요. 이 우라누스가 이제 전래됩니다. 동양으로 전래되면서 천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제 하늘의 신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허셜이 찾아낸 천왕성은 천왕성으로 이제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레라는 사람이 이거는 순수하게 천문학 그 이론으로 찾아냅니다. 천왕성이 이렇게 섭동받는 걸 보니까 이 밖에 어딘가 행성이 또 있어야 한다. 어디쯤 있을 거다고 그때 천문학자들이 이거 찾는 경연대회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때 허셜은 우라누스가 천왕성을 찾았고 갈레는 넵튠을 찾습니다. 그래서 넵튠이 쉽게 말해서 포세이돈입니다. 로마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삼지창을 들은 그 신이 있죠. 그래서 동양에 와서는 이제 해왕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명왕성은 텀보라는 사람이 찾습니다. 그래서 명왕성 플루토는 이 명왕성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밝을 명자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해와 달이 붙어 있으니 밝을 명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글자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명복을 빕니다 할 때 이 명왕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그다음에 바다, 그다음에 명부입니다. 명부. 그래서
플루토는 디즈니 만화 영화의 개 이름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플루토는 다른 말로 하면 하데스입니다. 그 서양의 염라대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명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글 보면은 뭐 어떤 천체는 뭐 명왕성보다 밝다 이런 말을 쓰는 거 보면 아 이분이 밝을 명자로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근데 이건 명자입니다. 근데 명왕성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일단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로웰입니다. 로웰. 로웰이라는 분은 근세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그 미국의 천문학자입니다. 그 이분이 원래 그 화성의 운하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 관측해서 그 얘기를 꺼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화성에 관한 많은 그 SF 영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화성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미국 그 아리조나주에다가 천문대를 짓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로웰 천문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해왕성 밖에 있는 명왕성을 찾기 위해서 여생을 다 보냈는데 끝내 못 찾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그때 외교관 신분으로 왔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보고 요렇게 얘기하셨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 예.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말을 하신 분이 바로 로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타고르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타고르는 우리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뭐 우리 국내 비행기에도 보면은 모닝캄이라는 그 저널이 있죠. 다 여기서 온 겁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말은 로웰이라는 분이 한 겁니다. 근데 로웰이 거의 평생을 그 이쪽에 투자했는데도 끝내 명왕성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로웰 천문대에서 그 보조로 일하던 톰보라는 젊은 친구가 톰보가 1930년에 돼서야 이 명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천문대장이 한을 풀어준 거죠. 그 다저스의 유명한 그 커쇼라는 투수가 있죠. 그 투수가 그 톰보라는 사람의 후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명왕성이 이제 내쫓길 때 그때 커쇼가 저 반대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 야구 선수가 그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명왕성이 결국 행성에서 쫓겨났을까? 오늘날 우리가 태양계 행성을 얘기할 때는 명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원래 명왕성이 그 속된 말로 천문학자들한테 찍혔었어요. 왜? 다른 행성들은 다 이렇게 한 평면에서 도는데 명왕성만 이렇게 약 30도의 각도를 갖고 삐딱하게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 해왕성 궤도 안으로 명왕성이 들어오기도 해요. 막 더 가까이 해에 더 가까이 오는 거죠. 해왕성보다 명왕성이 더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성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법칙이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는 흙덩어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좀 가스나 유체 덩어리고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그 법을 다시 깨 명왕성은 다시 조그맣고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명왕성을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망원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명왕성만한 작은 그 행성들이 바깥에 뭐 몇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천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명왕성을 행성 지위를 인정했다가는 그 명왕성 바로 바깥에 있는 그 천체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행성을 명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중에도 또 억울한 천체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많은 그 행성을 다 지금까지 뭐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했는데 그 뒤에 또 뭐가 잔뜩 붙어야 돼요. 아예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제 명왕성 정도는 행성에서 빼자 해서, 그래서 명왕성이 이렇게 묻어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제천문연맹이 인정하는 행성은 8개로 줄게 됐습니다. 명왕성은 행성 지위를 박탈됐고, 로웰의 한이라고 하는 것은 톰보라는 조수가 풀었다. 그러니까 사실 명왕성은 뭐 로웰이 발견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그 망자의 한을 풀어준 사람은 톰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태양계 행성을 얘기할 때는 해왕성까지만을 우리가 행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재밌는 게 궤도 반지름에서 AO라는 게 해하고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0.4, 0.7, 1, 1.5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행성들이 궤도가 다 비슷비슷해요.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근데 목성부터는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등비수열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근데 그 우리 태양계는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요 네모 안에 여기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제 목성, 토성, 뭐 천왕성, 해왕성, 뭐 어디에나 있을 수 있죠. 뭐 여기 그린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고, 천왕성을 여기다 그랬다고 틀린 거 아니고, 해왕성을 여기 그랬다고 틀린 거 아니고, 하여튼 돌다 보면 어딘간 다 있는데, 하여튼 모양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이 행성들은 그 수천 년 된 전통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금성은 우리가 흔히 생물학에서 암컷을 뜻하는 그 표시 있죠. 화성은 남자 표시, 뭐 이런 식으로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구실령 그 가운데에는 요 지구 표시를 그려냈죠. 요 밭전차처럼 생긴 것이 전통적인 그 우리 지구라는 행성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왕성부터 발견되면서 계속 더 추가가 됐죠. 해왕성 같은 경우는 바로 삼지창입니다. 그러니까 포세이돈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주의 구조가 하나씩 하나씩 다 풀리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동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드디어 그 정역이 발표됩니다. 이 정역은 조선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일부 대선 성사가 발표한 그 하나의 그 동양역입니다. 근데 이 그 주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정역에 대한 좋은 강의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개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희팔계와 문왕팔계가 융합해서 정역팔계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복희팔계는 이렇게 공간 배치였잖아요. 뭐 바다가 어느 쪽 남동쪽에 있고 산이 북서쪽에 있고 이렇게 공간 배치였잖아요. 그다음에 문왕팔계는 시간에 따라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있었죠. 그래서 추나 추동으로 이렇게, 즉 시간의 팔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치 아인슈타인의 그 3차원 공간에다가 1차원 시간을 보태서 4차원 시공간이 나온 것처럼 이 복희팔계와 문왕팔계가 합쳐져서 정역팔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역팔계에서는 다시 그 하늘과 땅이 다시 축을 잡게 됩니다. 문왕팔계에서는 옆으로 밀려났었죠. 그 상극의 그 팔계에서는 밀려났었는데, 다시 정역팔계에서는 이제 천지가 방향을 잡지만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아니고 지천이 됐어요. 위에 지가 있고 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일손, 오곤, 구리, 팔간, 삼태, 사감, 십건, 육진이 있습니다. 즉 9와 10이 들어오고 2, 7이 없어요. 그 2, 7이 따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 정역은 특성이 이제는 천문학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인 환국 시절에 천부경이 나오고 환웅 배달 태호 복희 시절에 하도와 복희 팔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라 초기에 그 낙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었을 때 주문왕이 문왕팔계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정역팔계가 나올 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이 완성됐다가 조선 말에 되면서 이 두 팔계가 선천팔계라면은 이제 후천팔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역이 나올 시기에는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천문학 르네상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천왕성, 해왕성이나 이런 우주의 구조가 다 밝혀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새로 나온 정역은 상당히 그 천문학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역은 현재도 계속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우리 조선 때만 말기만 해도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이 우주에 대해서 잘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선 말에 나와 있던 깃발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니까 딱 보시면 이거 문왕팔계구나 아시겠죠? 왜냐하면 일단 천지가 옆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왕팔계하고 이 낙서죠. 문왕팔계하고 낙서를 이용해서 만든 깃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군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말의 군기인데 이렇게 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조선시대 그 선비다 하면은 최소한 사서 삼경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사서 삼경의 그 맨 마지막이 시경, 서경, 역경인데 역경이 주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선비들이 다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깃발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채로운 것은 북두칠성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꼭 북두칠성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디자인된 거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칠자가 나오면 꼭 북두칠성으로 디자인했다. 이런 것이 아주 좀 이채롭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운데 태극이 들어오기 이전의 깃발인데요. 어기면은 황제 임금님 깃발이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문왕팔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데니의 태극기라는 국기입니다. 고종께서 미국 외교관 데니한테 하사한 국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복희의 그 태극과 똑같이 생겼죠. 예, 지금 반원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태극기는 그건 디자인된 거지 우주의 원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원래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복희가 그렸던 그 태극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생각보다 우리 사괴가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선 말에 이제 국기만 보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그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다음 우리 나름대로의 우주론이 있었다. 그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역사 광복 못지않은 우주론 광복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배달결의 우주론 광복. 첫째, 주역은 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주나라역, 중국권에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역의 뭐 괴사나 효사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주역을 이렇게 기술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황제 헌원이 치우를 뭐 잡아 죽였다. 뭐 이런
기술이 그냥 태연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의 그 춘추사관의 이각에서 적힌 것들을 다시 또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상주까지는 지배계층이 다 우리 동이족이었습니다. 동이족이었고, 그래서 주역을 기술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다시 기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후천 정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역하시는 분들이 주역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복희팔계가 선천, 문왕팔계가 후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후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 종교하고 정면으로 좀 상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역을 이용해서 후천을 다시 인정해야 됩니다. 즉 앞에 그 복희팔계와 문왕팔계 시절을 통틀어서 선천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후천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 과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정역이 완성된 그 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발전시켜서 K 코스모스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K 히스토리, K 스피릿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K 코스모스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부경이 기술하는 우주, 그 다음에 우리 정역이 기술하는 우주는 K 코스모스의 형태로 세계에 보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역 사상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정역의 그 후천개벽 사상이 바로 동학혁명에 기여하게 됩니다. 동학혁명은 민초들의 꿈이죠. 그래서 동학혁명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결정적 사상은 우주론입니다. 정역 우주론이고요. 1860년에 최재우의 천상문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동경대전의 포덕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동학은 시천주 조화종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유명한 포덕문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동양 우주론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역은 바로 우리 특히 우리나라 K코스모스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동학은 정역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향적산이 바로 이 김일부 대성사가 머물던 곳입니다. 저도 거기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야, 이 중턱에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주만 공부하고 도만 닦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신기한 것은 그 옆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이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근데 바위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랐더라고요. 이거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일부라는 분은 단순히 역학의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도 상당히 많이 알아서 책력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근세 지동설이 정립되면서 서양과 동양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이야기가 이제 정리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우주는 불과 100여 년 전에, 200년이 안 됐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 대우주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밌는 것은 은하가 뭐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지름이 10만 광년이고 별이 1000억 개가 모여 있는, 이렇게 잘 외워요.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은하수는 뭐야? 그러면 은하수는 본 적도 없고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은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아직도 은하수 못 본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뿌연 띠처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뿌연 띠처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름하고 똑같은데 이 구름 앞에 별이 박혀 있으면 그게 은하수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별을 가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별을 가리는데 이 별이 박혀 있는 구름이 있어요. 그게 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은하수는 뭐냐? 자, 이거 간단합니다. 자, 이 그림 볼까요? 우리 은하계는 이렇게 원반 모양이에요. 원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구멍을 뚫고 이 A라는 점에다가 개미를 잡아 넣었어요. 그럼 개미 눈에는 이 원반이 다 보이질 않죠. 보이질 않고 여기 저 단면, 요 조그만 구멍의 단면, 여기 빗금친 부분만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개미한테 물어보면 내 눈에 뭐가 보이냐 그러면 예, 이렇게 빗금친 이렇게 둥그란 선이 나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은하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는 별이 1000억 개가 모여서 약 1000억 개가 모여서 이렇게 큰 원반을 만들고 있는데 원반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개미죠. 개미 눈에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 가까이 있는 요 별들만 이렇게 띠로 보이는 거죠. 이쪽은 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별이 쫙 모인 띠로 보이는 거죠. 그것이 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은으로 된 냇가란 뜻입니다. 은으로 된 냇가.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거를 우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관사 더를 써서 더 밀키웨이라고 했던 겁니다. 밀키웨이. 그러니까 우유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서양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은으로 된 냇가라고 생각을 했고 서양에서는 우유로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좀 재밌죠? 예. 그래서 그럼 우리 은하계 구조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허셜이 처음으로 이 은하수가 별의 모임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별의 모임이라는 걸 알아내고 이제 원반 모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허셜은 별로 됐다는 것만 알았지 그래도 우리 태양계가 가운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천동설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2의 천동설이에요. 은하계가 있어도 우리 태양계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현대천문학이 밝힌 은하의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약 10만 광년 되고요.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태풍이나 은하의 모습이나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체역학이 저 기술하는 어떤 유체 모임이 항상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 여기가 약 10만 광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옆에서 보면요 볼록 렌즈 같아요. 그 가운데가 불룩해요. 그 가운데가 불룩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궁수자리 방향입니다. 여기서 하나 오해하기 쉬운데 궁수자리가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눈앞에 보이는 별들은 뭐냐? 눈앞에 보이는 별들은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에서 멀어봤자 2000광년, 3000광년 요 안에 있는 별들입니다. 멀어봤자. 거기 그 안에 있는 별들은 이렇게 낱개로 별로 보이는 거고 더 뒤에 저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입체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저 뒤편에는 이제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뭡니까?
띠로 보이는 겁니다. 무수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적인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은하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체로 단순하게 그리면 큰 팔이 두 개가 있는 게 은하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태양계가 뭐 여기 별이 없는 건 아니죠. 어디고 다 있어요. 별은 어디고 다 있는데 우리 태양계가 여기서 한 3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10만 광년인데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우리 태양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태양계가 요 안에 있는데 요 안이 이게 3만이니까 3천 광년이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 요 안에 있는 별들이 우리 눈에는 별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별로 보이는 거고, 이 나머지 모든 별들은 이 은하수 안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둘러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띠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 이쪽 방향을 보면 여기가 불룩해요. 이렇게 불룩합니다. 이렇게 마치 저 뱀이 뭐 개구리 잡아서 삼킨 것처럼 여기가 불룩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쪽으로 3만 광년을 가게 되면 여기서 이리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3만 광년을 가게 되면 여기에 우리 은하의 중심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우리 태양보다 수백만 배 무거운 블랙홀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홀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여기를 관측하면 여러 가지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낱개로 보이는 별들은 저 3천 광년 안에 있는 별들이다. 그 다음에 멀리 우리가 이 은하계 옆구리에서 은하계 중심을 보면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 여기가 여름철 별자리입니다. 여름철 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은하수가 남쪽이 가장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와서 이제 중천에 오게 되면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는 은하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머리 위에는 이제 우리가 견우성과 직녀성이 와요. 견우성은 이제 독수리 자리의 알파별, 독수리 자리 제일 밝은 알테어라는 별이고, 직녀성은 검은고 자리의 리라의 알파별, 그 베가가 되겠습니다. 옛날 견우성이 지금 견우성은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견우성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견우성이 밝거든요. 그래서 뭐 천문학을 잘 아는 분들은 여름철에 대삼각형이니 그런 말 한번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 견우성과 직녀성이 은하수 건너서 밝은 별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 은하수에 백조 자리에 데네브라는 별이 있어서 그 1등별 세 개가 바로 우리 머리 위로 옵니다. 그래서 여름철 대삼각형이란 그 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궁수자리 방향입니다. 예, 우리 천문연구원 전영범 박사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은하수가 불룩하죠. 이렇게 불룩, 위도 불룩, 여기 불룩합니다. 이쪽 은하수는 좀 약간 가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은하 중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한 3만 광년 가게 되면 우리 은하의 그 중심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별들은 다 이렇게 뭉개져서 퍼져서 은하수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 여기 별이 정말 많죠. 이렇게 낱개로 떨어져 보이는 별들은 전부 다 3천 광년 이내 있는 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것들이 있죠. 여기 뭐 꼭 뭐 여드름 같은 거요. 이게 뭐냐? 이게 성운입니다. 성운. 그래서 천체망원경으로 이런 걸 보면 아주 이쁘게 보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오리온 성운 같은 것이 있죠. 그다음에 보면은 별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별들이 막 잔뜩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눈 덩어리 만든 것처럼 별들이 보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구상성단이라고 불러요. 구상성단이라고 배웁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배워볼까요? 여기 검은 거 있죠. 이 검은 것이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별빛을 가리고 있죠. 이 검은 것을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하의 중심에는 특히 성운과 성단, 그다음에 암흑성운이 더 두껍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사람 눈으로는 이렇게는 안 보여요. 근데
아주 저 지리산 꼭대기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거의 이거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기가 유명한 궁수자리입니다. 이 궁수자리에는 남두육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두육성을 찾아볼 정도는 돼야 아마추어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두칠성은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우리가 저 겨울만 빼고요. 겨울에는 북두칠성이 낮게 이렇게 북쪽안을 낮게 있어서 뭐 건물이나 산으로 가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계절은 항상 그 북두칠성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누구나 맘만 먹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남두육성은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여기에 궁수자리라고 있는데 궁수자리가 꼭 차 주전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차 주전자가 손잡이가 있고 차 주전자 같죠?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여기 따르는 주둥이가 있고 이게 뚜껑이 있어요. 이런 별자리가 이게 저는 왜 궁수인지 모르겠어요. 궁수는 활 쏘는 사람인데 원래 별자리 모양하고 이 별의 실제 배치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근데 여기 은하가 조금 더 넓어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은하 중앙에 이렇게 바로 궁수자리 방향. 그러니까 궁수자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봤을 때 요 앞에 있는 별들이 궁수자리 모양을 만든다는 거지 이게 궁수자리 방향이라고 해서 궁수자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많이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바로 요 차 주전자의 손잡이하고 여기에서 별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것이 남두육성이 됩니다. 제가 만든 개천가 가사에도 뭐 북에는 북두칠성, 남에는 남두육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남두육성은 비록 흐리지만 북두칠성 못지않게 중요한 그 동양의 그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두육성이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바로 옆에를 보시면 정말 그럴듯한 별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갈자리입니다. 옆에 보시면 별들이 진짜 이렇게 정말 전갈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하면은 전갈의 직계발과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정말 전갈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갈의 독침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독침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 전갈 자리는 정말 그럴듯하고 이 궁수 자리는 저는 왜 궁수인지 모르겠어요. 차주전자 자리에 하면 믿겠는데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 여름철 두 별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별은 황도 12궁이에요. 그러니까 황도 12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두 별을 지나는 이 선이 황도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10부작으로 나뉘어져 있는 강의에서는 제가 뭐 다시 다 이렇게 축적해서 한 번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문학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오면서 이걸 자꾸 관측하시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실제로 이런 모양을 이렇게 이어보게 되면 정말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사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여기서 차주전자가 어디 있느냐? 궁수자리 차주전자. 자, 요거만 찾아보셔도 정말 훌륭한 아마추어 천문학자입니다. 여기 두 별이 있어서 요렇게 사다리꼴을 만들고 있죠. 요 사다리꼴을 만들고 있는 요 별자리가 요것이 궁수입니다. 그다음에 차주전자 몸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주둥이가 있고 여기 손잡이입니다. 요 손잡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 꼭지, 요 차주전자 뚜껑의 꼭지, 그다음 요 별까지 연결해서 요것을 남두육성이라고 합니다. 남두육성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은 그 전통적인 우리 두 신선입니다. 그래서 뭐 일설에 따르면 남두육성은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별로 빌질 않는다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찾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말은 그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북두칠성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남도육성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빌지 않는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럼 우리 우주는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존재가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하계라고 할 때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관사 더를 써서 G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더 갤럭시라고 했습니다. 갤럭시. 그러니까 갤럭시도 내내 여기 밀키웨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물학 공부하다 보면 뭐 갈락토스라고 나오죠. 우유에 관련된 뭐 효소예요. 근데 그 갤락이란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온 말이 갤럭시입니다. 근데 우주에는 은하라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갤럭시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보니까 안드로메다 같은 것은 이렇게 보여요. 망원경 보면 이렇게 원반 모양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운. 영어로 네뷸라라고 합니다. 네뷸라. 성운이다. 이건 별이 아니야. 우리 은하계는 허셸이 말한 것처럼 별이 모인 거지만 이거는 그냥 가스덩어리야. 그러니까 이건 가스덩어리니까 별의 모임이 아니니까 우리 은하계 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부정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한 2배 정도 더 큰 우리 옆집입니다. 우리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했는데 약 한 200만 년 광년 대략 200만 광년 떨어진 옆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습관이 돼갖고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불러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안드로메다 네뷸라라고 써요. 근데 그건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안드로메다는 성운이 아닙니다. 성운이 아니고 우리 은하계보다 약 한 2배 큰 엄청나게 큰 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 표현보다 그냥 아우어 갤럭시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아우어 갤럭시, 우리 은하. 이제 이렇게 덜을 붙이고 뭐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는 그럼 어떤 구조를 갖느냐? 지금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일단 우리 은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나 처음에 몰랐어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다른 은하를 관측을 했어요. 자, 이건 유명한 그 부자 은하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은하가 큰 은하에 붙어 있는데 은하들이 우리 보기 좋으라고 꼭 이렇게 정면을 향하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뭐 옆구리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많겠죠, 확률적으로. 근데 이 은하는 그 마침 이렇게 아주 우리 보기 좋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나선 구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나 몰라. 근데 옆에 옆동은 보여. 옆동은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아, 우리 은하도 이렇게 생겼겠네 하고 이제 짐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측을 해보니까, 특히 전파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팔도 있고 우리 은하도 이런 모양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 모양을 처음에 몰랐는데 다른 옆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우리 집도 이렇게 생겼구나. 옆에 아파트가 앞에 동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동도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게 생각해서 공부해 봤더니 팔을 갖는 구조가 맞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략 한 10만 광년, 20만 광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학에서
어떤 거리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지금 몇천 광년이다 그러면 은하 안쪽에서 놀고 있구나. 몇 만 광년이다. 이제 은하 크기에서 놀고 있구나. 10만 광년이다. 은하계 전체 크기에서 놀고 있구나. 지금 뭐 200만 광년.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감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가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안드로메다가 그냥 임의의 방향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 더 큰 안드로메다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은하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은하는 또 조그만 위성 은하를 2개 데리고 있어요. 얘들은 또 우리 은하를 돌아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보여요. 남쪽 남반구에 가야 남십자선과 같이 보이는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마젤란이 지리상의 발견을 위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하다가 남반구에 내려가서 이 은하를 발견해서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젤란 은하가 소마젤란 은하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얘들은 여기 한 15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광년, 15만 광년,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는 200만이니까 저쯤 거 있는 거죠. 안드로메다는 안드로메다대로 또 새끼 은하들을 또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로컬 그룹이라 그래요. 우리 이 국부 은하단은 안드로메다와 우리가 마치 부부처럼, 애들 데리는 부부처럼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들 은하가 이렇게 있어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은하단이 워낙 작아서 그래요. 다른 이제 은하단은 은하단이 무시무시하게 모여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처녀자리 은하단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라는 별자리, 그쪽을 보면 이런 은하단이 있는데, 보시면 은하도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둥근 은하도 있어요. 꼭 이렇게 다 이렇게 나선 팔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별이 거의 5천억 개 정도 모인 거대한 아주 조폭과 같은 은하들입니다. 두목이에요, 두목. 그러니까 한 5천억 개 되는 이 타원 은하들이 항상 은하단의 중앙에 있어요. 여기서 중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없이 많은 은하들이 이 은하를 또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우주를 몰랐어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할지 몰라도 이런 걸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많은 은하단 사진 중에도 이 중앙에 거대한 타원 은하들이 아주 실감나게 잘 찍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우리 은하 비슷한 이제 1000억 개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000억 개, 한 1000억 개짜리, 5000억 개짜리 대략 그렇게 돼서 하나의 거대한 은하단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주라는 게 얼마나 큰 거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천문학자들이요, 약 100억 광년까지 천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광년 떨어졌어도 그 천체가 퀘이사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밝아요. 그 퀘이사 같은 것이 굉장히 밝으면 100억 광년 거리 떨어졌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0억 광년, 반지름의 100억 광년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주를 지구만하게 줄였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가정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가 100억 광년 관측하는 우주를 지구만하게 줄인단 말이죠. 그럼 지구는 얼마나질까요? 믿거나 말거나 수소 원자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지구만하게 줄이면 우리 지구는 수소 원자보다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가 그냥 방 하나만 하다고 쳐봐요. 그 안에서도 수소 원자 하나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방 크기의 우주에서 수소 원자를 하나 찾아라. 그래도 힘든데 우주 자체가 지구만 하다고요. 천문학자가 관측한 우주는 지구만 하고 그 안에 우리 태양이 수소 원자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수소 원자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은하계라는 건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학교 운동장만 합니다. 그 크기로 그 비율로 환산해 보면. 그래서 학교 운동장만한 은하계들이 은하단을 형성해서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야 정말 100년도 못 살면서 요새는 뭐 100년도 못 살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대요. 100살 넘길 사람들도 많아요. 예. 어쨌든 그 인생 그렇게 그냥 악에 받쳐 상극의 세상에서 사는데 우주 크기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인간이 겨우 지구에서 달에 가고서 뭐 우주 정복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우주는 또 그 우주가 아니죠. 그때 우주 정복할 때는 이제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우주는 이제 유니버스죠. 예. 그래서 정말 이 거대한 우주에서 과연 그럼 외계 생명체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 강의 계획에 외계 생명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그 외계 생명체 존재를 믿습니다. 예, 외계 생명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이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짧게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천문학자들 생각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 외계 생명체가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ET가 존재한다. 이거는 아니 대전에 개미가 살면 대전에 개미들이 모여서 야 다른 데도 개미가 있냐 없냐 하든 말든 부산에 개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산하고 대전의 개미는 만날 수가 없죠. 예, 뭐 물론 부산 개미가 KTX 타고 올라오면 됩니다만 우주에는 KTX가 없잖아요. 뭐 은하철도 999가 있나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외계 생명체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곧 UFO가 날아다니는 걸 정당화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건 보편적인 천문학자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는 대부분 있다고 믿어요. 예,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유명한 칼 세이건이 만든 그 영화 그 컨택트를 보시면 그 여자 천문학자 주인공이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죠. 외계 생명체가 없다고 하면은 너무 공간 낭비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재밌는 말을 해요. 그것이 보편적인 천문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갈 수 없는데 그쪽은 올 수 있으니까 뭐 온다. 그다음 우리와 동시대에 산다. 뭐 여러 가지 가정을 계속 곱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조종관을 잡고 있는 UFO가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 곱해지는 것을 우리가 100%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UFO가 빠지면 SF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UFO는 아직은 SF의 영역이지 사이언스의 영역은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보편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재미있는 것은 모든 은하들이 후퇴하고 있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유명한 허블이라는 천문학자입니다. 오늘날 인공위성에 실어서 올라간 망원경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죠. 허블이 뭘 발견하느냐? 우주가 팽창한다. 이 팽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은하계가요. 우리 은하로부터 2배, 3배 먼 은하는 속도가 하나, 둘, 셋, 2배, 2의 거리에 있는 놈은 이런 속도로 멀어지고요. 3의 거리에 있는 건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2배, 3배면 속도가 2배, 3배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은하들이. 그러니까 아주 이게 재밌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은하를 이렇게 그리는 건 천문학자의 특권입니다. 이거 별 1000억 개짜리예요. 이거 뭐 지구도 아니고. 여기 은하가 뭐 이렇게 타원 은하도 있고 뭐 나선 은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나선 은하도 이렇게 바가 있는 놈이 있어요. 이런 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은하에서 봤을 때 다 멀어집니다. 얘도 멀어지고 얘도 멀어지고 얘도 멀어지고 다 멀어지는데, 더 멀리 있는 은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은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얘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2배면 얘는 멀어지는 속도가 얘보다 2배라는 거예요. 이게 허블이 발견한 허블의 법칙이에요. 대체적으로 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해주느냐? 이거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풍선을 생각할 수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 풍선 위에 점을 잔뜩 그려요.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풍선을 팽창시켜봐요. 불어, 풍선을. 후 하고 불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점에서 어떤 점을 보더라도 다 멀어지겠죠. 풍선이 커지니까. 이 점에서 보면 얘도 멀어지고 얘도 멀어지고 더 먼 얘는 더 신나게 멀어지겠죠.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블은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 그 스케일에서 보면 먼 은하일수록 더 멀어지는 걸로 봤을 때 우리 우주는 풍선처럼 팽창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주실령과 제자들은 허블 팽창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려봤어요. 지구실령이 스승님, 허블이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블이 관측을 시작하면 나한테 보고해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실령이 그래? 빨리 가서 우주를 키우거라. 그러니까 은하실령은 내 흑돌이 다 죽었네. 지금 뭐 바둑 두는데 지금 상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실령이 허블이 관측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열심히 우주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허블이 놀래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웃자는 우주지만 적어도 어린이들 머릿속에 허블 우주는 팽창하는 우주구나, 그거 하나라도 이렇게 기억에 남겨놓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공부할 때 굉장히 친근감을 느낄 거고 우리 것처럼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화도 한번 그려보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시간에는 시공간 개념을 바꾼 상대성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